오늘은 밀린 숙제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댓글에 다루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못 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제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은 뭐 지표 분석이라는 게 할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뜬금잡는 얘기거나 이거 그냥 생각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경제가 확장되고 수축된다는 거는 GDP의 성장률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 전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지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교육 동영상에도 올라가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가게나 기업이 전번보다 더 많이 투자하거나 소비를 해야 경제는 계속 확장면에서 돌아가거든요. 그 관점이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을 잡고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이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그 재정 지출을 한 게 3조 달러를 했어요. 3조 달러를 했는데, 3조 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현재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21조 달러, 21조 4천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이게 3조 달러 정도 되면 한 13,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면, 여기 보시면 2008년도 11월 27일 날 미국 정부는 이번 금융위기를 진화하기 위해서 이미 7조 달러를 소비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2018년도에 GDP는 어느 정도 되냐면 이 14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 14조 달러에 7조를 했으면 거의 GDP의 50%를 들이분 거잖아요. 재정 지출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규모를 벌었는데, 지금 분 거는 극히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적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향후에 더 집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재정 지출을.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1조 달러를 좀 더 하려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공화당 의원들은 상황이 그 정도까지 심각하다고는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럼 지금까지 연준이 어떻게 액션을 취했느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연준의 자산이 한 9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후반부에 QE1을 진행하면서 갑자기 증가하죠, 자산이. 그래서 한 2조 2천억 달러까지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 1조 3천억 정도를 들이분 거예요, 단기간에.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한 4조 1천억 달러 정도 되는 게 6조 5천억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6조 5천억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2조 좀 넘죠? 2조 한 3, 4천 되나요? 그런데 이제 이때 1조고 2조니까 거의 2배 정도 확 증가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아까 GDP의 기준을 보면 GDP가 14조에서 한 21조까지 늘었으니까 14조의 절반은 7조잖아요. 그러니까 14조 더하기 7조면 21조니까 그러니까 2008년 대비 GDP 규모가 50%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매입 프로그램을 한 게 한 2배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그 경제 규모로 놓고 보면 꼭 2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많이 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뭔가 자금을 집행했는데 재정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연준의 매입 프로그램 상대적으로 좀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자금을 집행했다고 해서 와, 이거 경제가 살아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이게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 기사인데 4인 가정 340달러. 그러니까 밑에 내용을 볼까요? 미국인들이 4인 가족 기준으로 340달러를 한 차례 지급받는데, 이거 잘 계산해 보면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 환율로.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4인 가족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4배 정도, 지금 우리가 받는 거에 딱 4배 정도 받는 거예요, 한 차례 딱. 근데 미국의 물가 수준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400만 원 수준보다는 적겠죠, 그거보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된 게, 여기 보면 그 주에서 받는 실업수당에 매주 600달러를 연방정부가 더 주겠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만. 그런데 여기서 주정부한테 받는 게 뭐냐면 실업수당, 이게 이제 매사추세츠에 실업수당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인데,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원래 724달러 받았어요, 한 주에. 실업되기 전에. 그거의 한 절반 정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거가 그거의 이제 30배,
그 주 곱하기 30이니까 그냥 30주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 정도로 계속 받는 거예요. 30주 정도 되면 한 달이 4주 좀 넘는데 4, 7에 28, 그러니까 한 8개월 전후 정도, 8개월에서 9개월 사이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동안 이 실업선을 받는데 절반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600달러를 더 얹혀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4개월 동안만.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소득이 원래 직장 다니는 거에 반으로 확 줄었어요. 근데 근로소득자들 알지만 한 달 월급 받고 나면 월급 받은 다음에 통장이 제로로 바뀌잖아요.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 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자동이체로 모든 거 다 날라가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또 특히 그 주거를 렌트로 하잖아요.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렌트 비용 날라가고 뭐 이렇게 다 하고 나면 50%면 사실 먹고 살 것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또 모기지 관련돼서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기지 원리금이 나가고 나면 어려워지겠죠. 생활 자체, 그러니까 만약 적자에 대한 생활을 계속 할 것 같은 패턴이에요. 제가 신문기사 본 것 중에 지난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집 세 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지금 있었던 패턴에서 뭐 그러니까 월세나 이런 것들을 받은 다음에 원리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고 생활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딱 맞아서 이제 부동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매하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은 계속 수천 달러의 적자를 매번 본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팔아야 되고 부동산을 아니면은 그 파산 절차로 가겠죠. 매각이 안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얘기들의 신문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하긴 하지만 개인들 실업을 당한, 실업당한 사람이 지금 현재 3천만이라고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3천만입니다. 앞으로 더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계점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어떤 그 재정 지출이 과연 그런 파산한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엔 아직도 미비한 걸로 보여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메이 프로그램들 같은 거 있잖아요. 연준에서 기업 쪽에 관련된 것들이죠. 근데 이거는 또 이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주면 뭐 합니까? 저축률이 확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줘도 예를 들면 아직 해고가 안 된 사람이 400만 원 4인 가족이 4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은행에다 넣어버리면 결과적으로 돈이 시장에서 안 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재정 지출을 정부가 의도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연준의 메이 프로그램 관련된 생각을 해보면 이 기사가 아주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내용을 좀 읽어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아주 잘 말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내용을 좀 보긴 볼 건데 이 중에서 먼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예금액이 1조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은행이 현금 확보에 나서 미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한 돈을 다시 예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지나면 은행의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받아서 그거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원래 대출 받으면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예금으로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향후의 상황이 불투명하니까 기업이 현금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연준에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은행에서 대출 받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증권거래소나 이런 데서 채권 발행하거나 주식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일단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수준의 애들조차도 돈을 빌려서 현금을 쌓는다는 얘기는 그것보다 못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은 일단 연준에서 메이 프로그램에 돈을 주면 그거를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기업 내부에 현금 유보 자금으로 확보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아까 앞에 처음 설명드린 걸로 다시 돌아가요. 경제가 확장된다는 거는 가게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소비를 더 많이 한다는 개념이 확장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가게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실업군들이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군에 있는 애들도 무엇인가 자금을 그러니까 돈을 주면 그것을 저축에 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현금을 은행에 쌓고 있고 그보다 못한 애들이 연준에서 주는 그 채권 매입 프로그램으로 얻어진 돈을 쓰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내부로 유보해서 현금을 확보해요. 언제까지? 상황이 해결됐다라고 인지하기 전까지는 자금 집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투자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고 잔뜩 움츠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업하고 가게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내용을 보면
자, 트럼프가 은행에다 돈 많이 풀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행정부가 3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미 연방정부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는 천문학적 돈을 폐업위기에 몰린 미 전역의 중소기업에 전달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은행들한테 뭔가 계속 대출하거나 이렇게 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날 최대 은행 대표들이 트럼프와 미국인들 앞에서 돈은 넉넉하니 대출은 걱정 말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자기 자본도 굉장히 좋아서 뭐 여기 대출 수요에 대한 충족한 자본, 그러니까 충족할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막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소가리하는 은행이죠. 하지만 14일, 16일 발표된 BOA와 시티그룹, JP모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은 최대 6개 은행이 1분기 실적을 들여다보면 확 줄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줄었냐면 반토막 이상씩, 절반 이상씩 줄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대손 충당금을 쌓았는데 이 대손 충당금이 뭐냐면 대출 나간 게 부실화되면 그건 은행이 그거에 일정 수준을 쌓아놔야 돼. 내부에. 은행의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대손 충당금이거든요. 그걸 쌓느라고 손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봉쇄가 계속되면 기업과 개인의 채무 불이행 사례가 급증하리라는 전망에 따른 걸로 대손 충당금을 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아주 심각한 건데, 미은행 대표들이 대출 장난과는 달리 은행들이 실제로 신뢰할 만한 경기 부양 파트너가 될 것인지는 실제로 발생하는 대출 손실 규모와 이미 0.25%로 떨어진 연준 기준금리 아래에서 은행들이 낼 수 있는 수익 구조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우회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떨어졌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의 이자반이 너무 줄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줄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손실을 내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손실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부실 채권의 규모를 줄여야 돼요. 이런 행태가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냐면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요. 이건 뭐냐면 이 중앙에 있는 점 위로 올라가면 은행들이 대출을 타이트하게 조율인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출 기준은. 그러니까 부실이 좀 날 것 같다라고 하면 대출 안 해주는 쪽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게.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경기가 수축 국면에 진입하기 전부터 대출은 좀 강화되기 시작해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확 올라갔잖아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 초입이에요. 초입. 아직 은행이 이런 쪽으로 덜 움직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이제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개인이 그러니까 그 지불유예나 이런 것들, 신용카드나 그 다음에 모기지 관련된 지불유예를 신청한다는 걸 이미 이전에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은행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예대 마진은 낮아진 상황 하에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 조건을 강화시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을 때는 한계점에 있는 어떤 가게나 기업도 향후에 매출이나 이런 게 이제 확 소득이 갑자기 막히거나 매출이 갑자기 줄거나 이런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느슨한 대출 구조로 일단 자금을 일정 수준 확보할 수 있는 게 편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 한계점에 봉착한 애들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파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걔들이 파산하게 되면 미국에서 실제로 파산을 안 했던 게 파산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충당금을 쌓아야 될 구조가 더 많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향후에도 이 궤도로 갔다가는 안 되겠네라고 하게 되면 대출 조건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그러면 그 가이드라는 그 선상 바로 밑에 있던 애들이 다 이제 바깥으로 막 몰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쓰러지기, 그런 애들이 이제 또 다시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여드렸던 금융기관이 경기 수축 국면 진입 전에 조금씩 파산을 하다가 점점점 진입되면서 은행 파산 규모가 늘어나는 이런 패턴을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미노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도미노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쓰러진다는 거예요. 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가 누적적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하는 것, 확장 국면이든 수축 국면이든 누적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그 누적은 바로 심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렇게 사이클이 확 뒤집혀서 사람들의 심리가 와, 이거 돈 쓰면 안 되고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나 이거 인생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기업주들은 야, 이거 잘못하면 파산해서 내가 일궈온 이 큰 어떤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현금이 외부로 안 움직여요. 외부로 안 돌아요. 그런 위험성이 쌓여 있는데 이 자금을 기업에서 가계로, 그러니까 유유자금에서 필요자금 쪽으로 계속 순환시키는 작업을 하는 기관이 금융기관인데, 금융기관조차도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점점점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은 다 뭐냐? 돈을 안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돈을 안 쓴다는 게 경기가 수축한다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의 시스템 흐름,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들이 바뀌려면 일정 수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보여야 돼요. 그게 느껴져야만 그들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계 기업들은 다 날아가고 계속 버틸 수 있던 애들이 버티고 있다가 이미 말씀드린 재고가 충분히 조정되고 나면 내년에 팔 것, 나중에 팔 것을 어느 정도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 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해요.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한계 기업이 다 조달되고, 그러니까 한계 가게들이 다 날아가고 나서 잘 버티고 있던 애들이 더 이상 이제 상황을 지켜봤더니 계속 이 상태인데 좀 더 나아지거나 이런 패턴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심리적인 사람이라 계속 뭔가 동일한 패턴을 두들겨 맞으면 그것에 대해서 둔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게가 더 이상 내가 무슨 일이 생기진 않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패턴으로 바뀌는 겁니다. 은행도 똑같아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경기 수축 초반에 경기 수축 후반부의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돈을 이렇게 지급하고 뭐 은행에서 계속 뭐 돈을 때려주고 있는데 이거 뭐 나아지지 않겠어? 옛날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예, 옛날하고 똑같아요.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후반부에 이런 행위를 했고 지금 같은 행위를 연준해서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그다음에 지금은 초반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초반에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추세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작동, 심리적인 작동과 행동적인 작동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건 이 사태를 잘 생각해 보세요. IT 버블 때는 누가 돈 쓰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IT 쪽 산업의 부실화가 만들어지면서 그냥 스물스물 경기가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누가 쓰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런데 CDO나 이런 또 서프라임 모기지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상한 애가 나와가지고 락다운을 시킬 정도로 상황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고 종식이 됐으면 옛날하고 상황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오픈되죠. 근데 그게 종식이 안 됐잖아요.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완결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치료제 백신을 계속 거의 매일 들여다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코로나가 종식이 완전히 깔끔하게 클리어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은 후반부에 가서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을 거쳐서 경제가 재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주가 수익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일정 수준 주가 지수는 이미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돼서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겠죠. 근데 그게 주가가 위로 더 올라갈지 옆으로 이렇게 스물스물 길지 밑으로 내려갈지 이거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간다면 옆으로 갈 거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 지표가 더 좋게 나오고 이런 상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 분기인 4분기가 우려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분기의 실적을 우리가 4분기에 보게 될 건데 4분기가 되면 가을 겨울이거든요. 그럼 그때 제2차 발병에 대한 우려들이 쏟아나오고 그런 어떤 감염이나 이런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3분기 때 나왔던 게 4분기까지 계속 밀고 올라가지를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음번 2차의 급격한 붕괴는 그러니까 향후에 점진적으로 내려갔다가 옛날에 리먼 파산으로 두들겨 맞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갈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다가 급격하게 맞을지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확 두들겨 맞을 그 시기가 한 10월 정도 전후에서 그때 실제로 이제 2차 대유행이 발생한다는 조짐이 강해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번에 두들겨 맞은 것처럼 추가적으로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플로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경기 사이클의 움직임이 결과적으로는 가계 기업
기업들, 그 다음에 금융기관 이 세 3자가 어떻게 심리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정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하는 정책적인 행위가 경제에 정말 영향을 잘 미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권고드려요. 이걸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분이 만들어낸 How the economic machine works in 30 minutes. 동영상인데 이거는 이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여주는 거고 이 안에 경기 순환 과정 중에 신용이 팽창하고 수축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이게 30분짜리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을 잘 보시면 신용 팽창과 수축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